아무튼 보자. 뭐 잔소리 하려고 했는데 기억 안 나. 이따 해야겠다. 이제 2단원 파트인데 여기 현대사야. 현대사인데 미리 얘기하면 얘들아 내 정치관에 들어갈 수 있거든. 알아서 걸러들어. 난 최대한 중립적으로 얘기할 거야. 중립적으로 얘기할 건데 이게 내가 내 몸에 파란색 피가 흐를 수도 있고 빨간색 피가 흐를 수도 있고 주황색 피가 흐를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아니 정치적으로. 근데 너희는 그럼 걸러들어. 알겠지? 이게 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 픽이나 이 자식아. 18쪽이야. 18. 와, 이제 다 수님한테 요거를 그냥 대놓고 그냥. 자, 이제 렉터링 켜져 있는데 그냥 대놓고 그냥. 18쪽. 보면은 이제 세계의 상황을 잠깐 보면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는 어떤 이제 나오게 되냐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가게 돼.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은 독일과 일본군이었지.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서 당시에 이제 사상적인 대립이 심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자본주의 싸움과 그리고 공산주의 싸움으로 번지게 됐었던 거야. 그러면은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겠지. 미국이었고 이때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트루먼 대통령이었어. 그리고 공산주의를 표방했었던 대표적인 나라는 러시아였겠지. 이 러시아에서는 당시에 스탈린이 집권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요 싸움에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냉전 시기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 이 냉전이란 직접적으로 서로가 칼을 막 맞붙이고 싸웠던 시대는 아니야. 그냥 정치적인데 그게 너무 차가워갖고 냉전이라고 부르는 거야. 왜냐면 이때 싸울 수는 없어. 2차 세계대전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거든.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이 냉전으로 인해서 나왔었던 게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군이 나왔고 이 유엔군에서는 절충안을 하겠다고 세계적인 평화를 지키겠다고 5개국의 상임위원국이 나왔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핵싸움이나 이런 걸 하지는 않았었던 거야. 그러면은 이러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싸움 속에서 당시에 이 공산주의 러시아의 세력이 동유럽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었던 상황인 거야. 그러니 이걸 막기 위해서 영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자 이거를 막아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지. 그래서 트루먼이 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앞으로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은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유럽 국가들을 이제 전쟁 후에 힘들잖아요. 그거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단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반공산주의인 사람들을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를 하게 됐고 이 트루먼 독트린이 이걸 발표하게 되면서 이러한 계획을 뭐라고 그러냐면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었었던 마셜이 만들었었던 마셜 플랜이 나오게 됐던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를 표방한 국가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이 플랜이 요러요러합니다 하면서 마셜 플랜이 나오게 됐던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 세력에서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코빈 포럼을 만들게 되고 이러한 마셜 플랜에 대응해서 실시했었던 게 코메콘이라는 거를 실시를 하게 됐었던 거지. 그러면서 자 그럼 우리 자본주의들만의 이런 연합단체가 조약기구를 만듭시다 해서 북대서양을 기점으로 해서 조약기구 하나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나토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이거에 대항해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였었던 WTO를 이야기를 하게 됐어. 이거 없다잉? 이거 적어놔라잉? 이거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어.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야. 그래서 세계는 이러한 냉전 시시대가 나오게 됐었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유럽 쪽 그리고 대서양 쪽, 아메리카 쪽은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 그럼 동아시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냐라고 하면은 일단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 중국 같은 경우는 당시에 우리의 공동적인 적은 일본이었는데 일본이 결국에는 항복했잖아. 그러면 일본이 항복하면서 중국 내에 있었던 국민당 세력과 자본주의를 표방했었던 국민당 세력과 그리고 공산주의를 표방했었던 이제 공산당 세력이 서로 맞붙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제2차 국공내전이 발발하게 됐었던 거지. 그리고 이 제2차 국공내전에서는
공산당 정부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이 공산당을 이끌고 있었던 마오쩌둥이 새롭게 국가를 수립을 하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지금의 중국인 거지. 알겠지? 중화인민공화국 만들게 되고, 그럼 이 국민당 정부를 이끌고 있었던 당시에 장제스 같은 경우는 타이완으로 대피를 하게 되면서 대만에다가 정부를 수립을 하게 돼.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애들이 대만도 우리나라 정부다, 우리나라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그랬던 거야. 됐지?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얘네는 패망국가잖아. 패전국가지. 패전국가였기 때문에 얘네들은 또 한 번 더 이러한 일을 못하도록 앞으로 입헌, 헌법에 입각해서 군주제를 실시하게 돼. 그래서 입헌 군주제와 함께 얘네는 특이한 입헌 군주제야. 천황이 압도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헌법으로 통제를 해주는데 이 권한을 이제 헌법으로 다시 통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는 헌법을 통해서 천황의 권력 올려줬다라고 하면은 이제 헌법을 통해서 천황의 권력을 완전히 누르고 지금의 체제인 총리가 이제 국정을 운영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 천황 자체를 신격화시키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일본은 이러한 전시체제, 전체주의 체제에서, 전체주의가 뭐냐면 국민은 국가보다 우선시 될 수가 없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은 희생을 해야 돼. 이 전체주의 체제 속에 이게 가능했대. 천황을 신격화해버렸거든. 그러니까 당시 미국이 일본이 항복할 때 이렇게 얘기해. 자, 천황아, 너는 신이 아니지. 요걸 얘기해. 우리는 신이 아닌 내 존재는 결국엔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 그때 엄청 울었고, 그리고 그 시기 때 일본 국민들의 자살률이 폭등했대. 내가 하고 있는 저 천황께서 신이 아니라 거기에 충격받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천황을 신격화하지 못하도록 했었던 거야. 그랬는데 일본이 이 패전국가가 되면서 군사적으로 제한을 받고 경제적으로 제한을 받았어. 이 제한이 51년도에 풀려. 왜 풀렸을까? 우리나라에서 유교전쟁이었거든. 그러니까 일본한테 이 규제를 풀어야 전쟁 물자 보급이라든가 경제 보급이 편한 거야, 유교전쟁 시기 때. 그래서 51년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서 일본에 대한 규제가 풀리게 됐었던 거야. 됐지? 그래서 규제 자체가 풀렸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세계적인 상황이잖아. 우리 국내에서 통일이 되고, 통일이 된다. 해방이 되고, 해방 이후에 정부 수립까지의 과정을 볼 거야. 그리고 이게 순서 문제로 되게 많이 나와. 특히 동안고는 알지? 순서 어떻게 나올지? 사료용으로 나올 거야. 알겠지? 잘 봐.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정부 수립 과정을 보면은, 자, 일단 43년도로 갈 거야. 43년도에 카이로에서 회담이 열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카이로 회담의 내용에 따라서 이때 미국, 영국, 중국이 모여서 우리나라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요건 여기부터 있어. 그래서 미영중이 모여가지고 카이로에서 회담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45년도 2월 달에는 얄타에서 미국, 그리고 소련, 영국이 모여서 대의전 참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45년도 7월 달 같은 경우는 포츠담에서 회담이 열리게 되면서 이때 어떻게 돼? 우리나라의 독립이 재확인됐었지. 근데 얄타 회담에서 소련의 일본전 참전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소련이 참전해야 안 해? 안 한다 했었지. 그리고 포츠담 회담 시기에서도 안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일본의 원자폭탄 2개가 펑하고 터지게 되는 거야. 리틀보이랑 팩맨이. 근데 이 리틀보이가 8월 7일 날 터지게 됐었는데 이걸 보고 소련이 바로 대의전에 참전을 해버려. 됐지? 대의전에 참전을 해버린 거야.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44년도에 이제 내부에서는 조선, 건국, 당시에 조선, 건국 동맹이 조선 내부에서, 국내에서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이 조선 건국 동맹을 만든 사람이 여운형 선생이었는데,
이 조선건국동맹을 만든 여운형 선생이 국내에서 막 활동하고 있던 시기에 이제 일본이 원자폭탄을 맞고 8월 15일 날 우리는 항복할 거야 라고 합의를 봤었어. 그러면은 이게 우리 지금 한반도 내부에 있어서 조선총독부 조선총독에도 내용이 전달됐겠지. 당시에 조선총독이 누구였냐면 아베였었어. 이름이 아베야. 그 아베 아니나잉? 그 총 맞고 죽은 아베 아니야? 그러니까 아베가 우리가 여기서 일본이 항복을 한다고 하면은 빠져나가야 돼. 한반도를 벗어나서 우리가 있는 반도로 나가야 되는데 분명히 조선 사람들은 해방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그럼 우리가 안전하게 갈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독립운동가 2명 있었어. 한 명이 우익계열의 송진호 선생과 좌익계열의 여운형 선생이었던 거야. 근데 우익계열의 송진호 선생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자, 나 좀 잠깐 보러 와줄 수 있나요? 이걸 부하직한테 전달했는데 바로 송진호 선생이 fuck you, 꺼져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운형 선생이 찾아가. 여운형 선생이 찾아가가지고 여운형 선생이 그 얘기를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딱 갔지. 그 아베가 이렇게 우리가 내일이면은 8월 15일이 되는 내일이면 항복을 얘기할 거다. 곧 항복을 얘기할 건데 우리가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여운형 선생이 여기서 딱 굴려 머리를. 그럼 지금이 기회구나. 알겠다. 약조를 해줘.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조선건국동맹이 아베가 빠져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45년 8월 16일날, 8월 14일날 조선건국준비회였었던 조선건준위를 만들게 돼. 자, 지금 내가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섞어 쓰잖아. 이거는 좌익과 우익이 합작해서 만든 단체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좌익이 뭐고 우익이 뭐냐라고 하면은, 자, 당시의 좌익 계층은 대부분이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그리고 자본주의를 이야기했었던 사람들을 좌익 계열이라 불러. 아니지, 아씨, 바꿨었다. 미안. 우익 계열은 민족주의와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계열을 얘기하고, 그리고 좌익 계열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그리고 한 단계 발전됐었던 공산주의를 표방했었던 게 좌익 계열이야. 됐지? 그래서 우익과 좌익이야. 내가 빨간색으로 쓰면은 우익인 거고 파란색으로 쓰면 좌익 계열 사람인 거야. 알겠지? 이거 잘 기억해야 된다. 뭐야, 뭐라고? 빨간색 하면 우익, 파란색 하면 좌익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 조선 건준위를 만들게 됐고, 당시에 이 조선 건준위의 위원장으로는 여운형 선생이 오게 돼. 그리고 부위원장으로는 이제 안재홍 선생이 오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이 조선 건준위를 급하게 만들고 나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아베한테 얘기한 거야.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알겠으니까 각 전국에다가 우리가 지부를 설치할 수 있게 도와줘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야. 각 지부 설치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요구할 거야. 5가지를 요구할 건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일단 서울 내부에 있는 3개월치 식량을 확보해주고, 우리가 건국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지 말 거며, 학생 노동자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방해하지 말라고 아베랑 합의를 보게 돼. 그러면 너희가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지. 됐지? 그래가지고 이거 바탕으로 전국에 지부 만들고, 그리고 건준이 강령을 이야기하게 된 거야. 그래서 나온 게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강령이야. 이제 조선건국동맹 강령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아베가 오케이 사인을 해요. 오케이 사인하고 실제로 4월 15년 8월 15일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해방이 된 거야. 됐지? 근데 이 해방이 됐어. 그래갖고 그 상황 속에서 문제가 하나 생겨. 조선 건준 내부에서 분열이 나버리게 돼. 여기가 좌우익 계열이잖아. 근데 좌익 계열이 대부분을 차지를 해버리게 된 거야. 그래서 우익의 안재홍 선생이 여기서 화나가지고, 나는 좌익 애들이랑 못해 먹겠어. 나오셔. 나와가지고 조선 국민당이라는 우익 계열 단체를 새롭게 만드시게 됐었던 거야. 자, 그러면은 이러한 지금 남아있는 건 좌익 계열만 남아있잖아. 그래서 좌익 계열이 그래 우리끼리 잘해보자 라고 하는 상황이었어.
근데 이때 당시에 9월 달에 갑자기 미군정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야. 미군정이 9월 달에 들어온대. 왜냐하면 일본이 최종적으로 전쟁에 대해 항복문서에 대해 사인하는 게 9월이거든.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미군정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럼 왜 미군정은 9월 달에 우리나라 내부에 들어오게 되냐면은 내가 지금 여기 하나 그었지. 이때 38도선이 그어진 상황이었어. 왜 그어졌냐면은 얄타회담에서 소련이 대의전 참전하겠다 했잖아. 일본의 원자폭탄이 처음에 터졌을 때 8월 7일날 이걸 본 소련이 이거 미국이 승리하겠다. 이때 우리도 콩콩을 받아버리고 한 번 더 우리가 지배해야겠다는 생각이 쫙 밀고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여기서 일본군이랑 싸웠는데 얘네가 바로 박살이 나버려. 그러니까 소련군이 이렇게 쭉 내려와 버리니까 어때? 좆되겠지? 그래서 미국이 급하게 38도선 그어버리고 소련한테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 내려와 라고 합의를 본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미 우리가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이 시점에서는 이미 소련이 북한에서 머물고 있었던 상황이야. 소련 군정이. 그러니까 미국은 이걸 견제하니까 빨리 들어오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있었던 여운형 선생은 안 되겠다. 이러지 말고 지금 위원회 성격은 너무 임시정부 성격이니까, 임시위원회 성격이니까 차라리 우리만 임시정부를 통해서 미군정한테 우리 인정받자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45년도에 9월 달에 45년 9월 조선,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잉. 인민공화국을 이때 만들게 돼.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선포하게 됐던 거야. 됐지? 여운형 선생을 주도를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특이점이 이 공화국에서 위원장 있지, 대표가 누구였냐면 이승만이었었어. 주석으로 누구를 앉혔냐면 이승만을 앉혀. 그리고 부주석으로는 여운형 선생이 앉게 됐었던 거야.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게, 조선인민공화국을 설립하도록 주도한 사람은 누구야? 여운형 선생이야. 근데 주석 자리에 앉은 사람은 누구라고? 이승만이야. 그래, 이승만이 앉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여운형 선생이 이승만을 그냥 앉혀버려. 왜냐하면 미군정에 들어오잖아. 근데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미군이랑 가장 친한 게 이제 이승만이었던 거지. 근데 이승만이 이걸 거부해버려. 이승만이 이걸 거부해버리고 자기만의 독립 촉성중앙협의회를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야. 이걸 만들어서 나 주석 자리 안 받을 건데 이래버린 거야. 왜냐면 이승만은 공산주의자를 극혐했거든. 진짜 개 싫어했었어. 아예 싫어해가지고 나는 좌익애들이랑 같이 애초에 활동할 생각 없으니까 꺼져 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제 조선인민공화국 내부에 있었던 우익계열단체도 이승만이 합류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도 합류 안 하고 우리만의 당 새로 만들래?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때 당시에 플러스적으로 김성수를 필두로 했었던, 친일파 인사를 했었던 김성수를 필두해서 한국민주당을 만들고, 이 한국민주당이 이승만이랑 연대를 하겠대. 원래 김성수는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의 자격 인정을 받지 못하고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하신 상태였었어. 그래서 김성수랑 김구 선생이랑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몰라. 아직도 비밀리에 극비에 이루어졌거든. 딱 나오고 나서 김성수가 나는 김구랑 안 할 거야. 그래서 하고 이승만을 찾았고, 이승만 연대. 그럼 왜 그런지 모르겠어. 비밀리에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 둘이 이제 협의를 하게 됐었던 거야. 그리고 이 조선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각 전국 지부 있지. 이건 인민위원회로 바뀌어.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조선 건준위에서 각 전국에 지부 설치하고 인민위원회 있지. 그거는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바뀌면서 되는 거야. 지부를 설치하고 그 지부가 인민위원회로 바뀐 거야. 조선인민공화국 때.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조선인민공화국 이렇게, 자, 미군정아, 우리 공화국이니까 인정해주세요, 인정해주세요 라고. 근데 미국은 한 번도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정부로 인정을 한 번도 안 했어. 얘네는 지금 과도기야. 과도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부가 수립할 수가 없고, 그리고 과도기이기 때문에 치안이 안 좋을 거야. 그러니 군인 정체 체제에서 이들을 통솔해야 돼 라고 미군정에서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인정 안 해주니까 조선인민공화국 꺼져버리고 조선인민공화국 그렇게 사라져버려. 됐지?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한반도는 무슨 체제가 되고 있나? 지금 군정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자,
이 38도선을 계기로 해서 지금 북쪽에는 무슨 군정이 있는 거야? 소련 군정 있지. 그래서 소련 군정, 소군정 있고, 그리고 남쪽에는 무슨 군정이 있는 거야? 미군정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 소군정, 이건 없으니까 적어놔. 소군정 같은 경우는 당시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물산장려운동을 주도했었던 조만식이 이제 조선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소련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만시가 수고했어 라고 하면서 조만식을 몰아내고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임시위원회를 만들고 나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꾸려가기 시작을 했었던 거야. 그리고 바로 공산주의 체제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지. 미군정 같은 경우는 딱 들어왔어. 들어와가지고 얘네가 뭔 짓 하게 됐냐면은, 자, 지금 한반도 내 행정체제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 그러니 기존의 인사들을 오히려 몰아내는 것보다 유지하겠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 미군정이 행정체제를 유지하겠다. 아, 그것까진 좋아. 근데 문제가 있지. 야, 지금 한반도에서 행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조선인들은 다 독립운동가일까? 친일파일까? 친일파인 거야. 그래서 행정을 유지하겠다는 목적하에 친일파가 그대로 기용돼. 그러니 나중에 친일파 청사에 대로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상황인 거야.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군정체제잖아. 완전히 정치체제가 아니지. 그럼 이제 한반도의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각국의 열강들이 모여서 회의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회의의 시작이 45년도 12월 달에 각자 모스크바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는 거야.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진행을 하게 됐었던 거지. 그래서 이때 모였었던 세 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미국, 영국, 소련이 모여가지고 한반도를 어떻게 정부를 꾸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모스크바에 모여. 그게 45년도 12월 달이야. 근데 이때 당시에 미국이랑 소련이랑 의견이 나눠지게 돼.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반도 내부에서는 좀 힘드니까 대신 우리가 통치해주자. 신탁 통치를 주장을 하게 돼. 근데 이때 신탁 통치 20년을 주장했었거든? 그럼 왜 하필 미국은 이때 신탁 통치 20년을 주장을 했냐? 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해방이 되기 전에 투표를 하게 돼. 자, 우리나라 해방이 됐어.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부를 수립해야 돼. 그러면 이 정부는 자본주의를 표방해야 될까? 사회주의를 표방해야 될까? 라고 투표를 받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당시에 70~80%는 사회주의 국가를 원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어. 우리 식민 지배를 당하는 국가였잖아. 그럼 식민 지배라는 결국엔 계급적으로 찍어 눌린 거지. 그러니까 이때 당시 계급 해방을 주장했었던 건 자본주의야, 사회주의야? 사회주의야. 그리고 신문 일보에서도 잡혀갔었던, 국내에서 활동했었던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는 사회주의자야. 그러니 사람들은 사회주의자가 정의고 올바르고 계급 해방을 해주겠다. 그걸 믿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여기다가 정부 수립되는 순간 바로 사회주의 국가가 되고 우리는 그걸 막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들을 우리가 대신 통치를 해서 자본주의, 자유주의 체제를 맛보게 하고 이들이 사회주의는 잘못됐구나. 오히려 자본주의, 자유주의가 좋구나를 느끼게 만들어야겠구나. 그걸 우리가 대신 통치해서 그거를 서서히 가스라이팅 시키자라고 하면서 신탁 통치를 주장했었던 거지. 그러면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바로 정부 수립되는 건 뭐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잖아. 그래서 얘는 소련은 임시정부 수립을 주장을 하게 돼요. 야, 임시정부 수립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이랑 소련이랑 존나게 싸워요. 그러니 이 가운데 있었던 영국이 어떻게 할까? 절충안을 내게 되는 거야. 그럼 절충안을 어떻게 내냐? 야, 그러면은 소련이 원하는 대로 임시정부 수립하자. 임시정부 수립하고 이 임시정부 수립할 때 그러면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국이랑 소련 너희 둘이 협의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알아서 하라는 거지.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 줄여서 미소공의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던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만든 정부를 이거를 한반도 내부에서는 운영하기 힘드니 우리가 대신 통치해주자. 신탁 통치 해주자. 근데 몇 년? 최대 5년 동안 해주자라고 한 거야. 그러면은 이 최대 5년을 누가 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갈린 거지. 근데 미국이 이거 때 당시에 신탁 통치를 누가 해주냐면은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인 거야.
미국이 당시 미영중, 중국은 국민당이 대세였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 셋대,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 하나야. 아, 그러면은 우리가 더 유리하니까 오케이, 신탁통치, 이렇게 된 것이. 이랬는데 이때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갑자기 유출되게 돼. 어디 통해서? 동아일보라는 것을 통해서. 동아일보가 이거를 보도를 하게 돼요, 갑자기. 근데 얘가 오보를 때려버려요. 오보를 때려버리는데 어떻게 오보를 때리냐? 자, 미국은 우리한테 임정 수립하죠야. 그리고 소련은요 오히려 신탁통치를 주장하네. 요렇게 오보를 때려버린 거야. 이 동아일보가 왜 오보를 때렸는지 아직도 몰라.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 말, 이거는 명백하게 노린 거다라고 얘기해. 이건 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리는데 우리 학교 교수님 같은 경우는 동아일보 오보는 무조건 이 우익 계열들, 특히 친일파 애들이 한 거다라고 한 거야. 내가 이 한국민주당을 만들었던 김성수가 친일파라고 했지. 이 사람이 고려대학교 초대 총장이에요.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친일파냐면은 국가총동원법 때 청년들 보고 징용 나가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친일파로 규정이 됐거든. 근데 당시에 동아일보의 사장이 누구였냐면 김성수였어. 이 김성수가 동아일보의 사장인 거야. 그러니 당연히 미국에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줘야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보고 빡친 거야. 뭐야, 우리한테 지금 해주겠다는 게 임시정부 수립이나 신탁통치라고? 그것도 소련이라고 하면서 이제 당시에는 초기에는 좌익과 우익 모두 반탁을 주장을 하게 돼. 그래서 이게 딱 나오게 되니까 반탁을 좌익과 우익 모두 우리는 신탁통치에 반대합니다 하면서 좌우익 모두 이야기를 했었던 거지. 근데 당시에 좌익 계열 같은 경우는 1925년도에 만들었었던 조선공산당 있지. 이 조선공산당이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은 해방되고 나서 남조선 노동당으로 바뀌어요. 뭘로 바뀐다고? 남조선 노동당으로 바뀌어요. 남조선 노동당으로 바뀌었는데 이 남조선 노동당을 이끌고 있었던 사람이 박헌영이야. 이 박헌영이 아씨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거야. 내가 차라리 소련에 있었던 정부 관리자를 만나가지고 진실을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실제로 모스크바까지 갔어.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가갖고 소련한테 얘기하니까 소련도 빡친 거 뭐야. 야,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한 적 없는데? 그래서 모스크바 회의 내용 자체를 보여줘 버린 거야. 그래 딱 보니까 신탁통치라는 내용이 있는데 최내 5년인 거야. 즉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정치 잘하면은 금방 신탁통치를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봤었던 박헌영은 뭐야, 우리가 아는 거랑 다르네? 라고 해서 좌익 계열 같은 경우는 찬탁으로 바꿔버려. 우리는 신탁통치에 찬성합니다. 아니,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모스크바 회의 내용 자체를 지지한다 라고 하는 거야. 뭐야, 여기 임종 수립도 있잖아. 그러니 모스크바 회의 내용 자체를 지지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를 보고 있었던 우익 계열은 쟤네들 정신 못 차렸구나, 결국에 사상적인 앞잡이가 돼버리네 라고 하면서 우익 계열 자체는 반탁을 외치게 됐었던 거지. 그러면서 이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놈이다 라고 해서 비꼬는 말투로 좌익 계열은 찬탁이라고 우익 쪽에서 말하게 됐었던 거야. 그러면 우익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당시에 이승만과 그리고 김구였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신탁 통치에 반대한다라고 얘기했었고, 플러스적으로 이걸 했었던 애들이 누구냐면은 친일파 애들이야. 얘네가 교묘하게 자신들이 일제 치하하에, 감시하에 자신들의 죄를 세탁하기 위해서 이 편에 서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게 됐었던 거야. 됐지? 그리고 이 외에도 당시 중도 계열이 있었는데, 중도 좌파였었던 여운형 선생이 대표적이었었어. 여운형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신탁 통치 자체는요, 지켜보고 임정 수립의 모스크바 회의 내용은 괜찮다. 신탁 통치는 추후에 다시 논의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야. 됐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46년 3월 달에 미소 공동위원회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돼. 이 미소 공의가 어디서 열렸는지가 시험 문제에서 키워드로도 많이 나오는데, 당시에 우리나라에 썼던 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리게 됐었던 거야. 됐지? 그래,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자, 이 미소 공의는 임시정부를 어떤 사람으로 구성할 것인가, 임시정부 인사구성원에 대해서 논의했던 거야. 알겠지? 됐지? 임시정부의 인사구성원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야.
그래서 제1차 미소 공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때 또 미국이랑 소련이랑 의견이 어떻게 될까? 나눠져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 모스크바 외상회의에서 좌익과 우익으로 나눠서 판탁과 찬탁으로 나눠서 싸우는 것과 상관없이 지금 한반도 내부에 있는 모든 정당과 그리고 사회단체를 다 참여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소련 같은 경우는 야, 애초에 우리 회의 내용 자체도 지지 안 하는 애들인데 뭐하러 얘네를 다 참여시키냐. 그러지 말고 차라리 모스크바 내용, 회의 내용 자체를 지지하는 세력만, 지지 단체와 정당만 참여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왜 그럴까? 미국 애들은 이렇게 되는 순간 자신들의 편이었었던 우익 계열들이 참여를 못하게 되고요. 소련 같은 경우는 이대로만 가면은 자신들이 원했었던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밀어붙였던 거야. 근데 이게 5월달까지도 결론이 안 난 거지. 그래서 5월 이후에는 무기한 휴회가 돼버리게 됐던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요렇게 휴회가 되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야, 우리 정부 어떻게 된 거야? 웅성웅성 하고 있던 상황 속에 이제 그래도 우리의 정치적 스타가 있죠. 이승만이 당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연설 공연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야. 그래서 46년도 6월 달에 순창에 갔다가 이승만이 정읍으로 넘어가려는 상황이었어. 어디로 넘어간다고? 정읍으로 날아가니까 순창에서 이게 자, 내일 제가 정읍에서 연설을 할 건데요, 중대사항 하나 만들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하면서 정읍에서 발언을 하겠다고 이승만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정읍 발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당시 이승만이 정읍에서 발언을 얘기하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자, 지금 미소공의도 제대로 안 되고 휴회하고 있던 상황 속에 답 없잖아요. 그러니 이게 결국에 나왔던 게 남과 북으로 나눠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지금 답 있는 남한만 단독선거 합시다 라고 한 거야.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주장을 하게 됐었던 거지. 정말 똘끼 있는 발언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 미군정도 이걸 반대하게 돼. 이 우익계열 단체가 미군정의 지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지원을 받고 있었던 미군정이 와, 이건 우리가 봐도 답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리고 사람들도 이 말을 듣고 딱 하면 뭐야, 맞다, 우리가 지금 너무 행복하고 이상한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민족이 대단결되는데 오히려 분열해서 싸우고 있네, 사상적으로. 와, 우리 정신 차려야겠다. 딱 이 생각을 정읍 발언의 계기로. 그래, 이 정읍 발언의 계기로 와, 우리 정신 차려갖고 우리 대동단결해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이 정읍 발언의 계기로 46년도 7월 달에 당시에 좌우 합작 운동이 벌어지게 돼. 좌우 합작 운동이 벌어지게 되고 이 좌우합작 운동에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이 좌우합작위원회의 대표적인 사람 2명이 나오는데 당시에 이제 좌익 계열의 대표적인 사람이 여운형 선생, 중도 좌파의 여운형 선생과 그리고 중도 우파의 김규식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합작위원회가 나오게 됐었던 거야. 그리고 좌우합작위원회에서는 이제 당시 좌익 계열이 5개를, 우익 계열이 8개의 원칙을 얘기하게 돼. 그리고 이거를 절충해서, 요거를 절충해서 당시에 좌우합작 7원칙을 이야기하게 돼. 7가지의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자라고 했었던 거야.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시행할 수 있는 의원들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러한 법안을 입결할 수 있도록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회를 만들고 이 의원들이 실시할 수 있게 하자라고 했었던 거야. 됐지?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 좌우합작 운동은 미군정이 지원을 해줬어. 그래서 이 미군정의 지원 하에 나왔었던 게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이고, 그러면서 좌우합작 7원칙이 나오게 됐는데, 일단 대표적인 내용 중 하나가 우리만의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된대. 통일정부 수립하고, 그리고 미소 공의를 속히 제공합시다. 그리고 당시에 친일파, 우리 청산 제대로 안 됐으니까 친일파 청산하고,
그리고 토지를 분배합시다 라고 하게 돼. 토지를 분배하게 되는데 이 토지 분배 자체를 유상으로 우리가 사고 무상으로 사람들한테 뿌립시다 라고 얘기했었던 거야. 그래서 유상 매입, 무상 분배를 이야기를 하게 돼. 근데 이러한 좌우합작 7원칙에 대해서 좌익과 우익이 대립을 하게 됐었던 거야. 자, 좌익 계열 같은 경우는 애초에 통일정부 수립하는데 씨부레권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사상적으로 대립하고 있는데 뭔 통일정부면 미소공이 답 없다 라고 했고, 이들이 제일 크게 반발했던 것 중 하나가 유상매입이 꽂혀. 좌익 계열은 결국에는 이 유상매입이라는 건 자본가 애들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한 거지. 우익계열 단체는 당시에 친일파 청산에 대해서 반대했어. 왜 반대했을까? 우익계열에 누구 들어가 있지? 친일파 들어가 있잖아. 그리고 무상분배에 꽂혀. 토지분배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이거는 너무 급진적이야. 야, 이거 무상분배하면은 누구나 땅 갖고 있는 건데 잘 생각해봐. 노력해서 땅 얻은 사람들은 이거 무시하는 발언 아니야? 요렇게 된 거지. 그래갖고 이 좌익과 우익계열 단체들은 서로 반대하면서 이거에 대한 회의가 열렸는데 회의에 참석을 안 해요. 그럼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익계열에 들어갔는데 김구 선생님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셨어. 근데 이들이 뭐하고 회의를 하겠다는데 참여를 아예 안 하시게 됐었던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냉전이 심화되게 돼. 갑자기 냉전이 더 심해지게 된 거야. 트루먼의 독트린 발표했거든. 마셜 플랜 나오게 된 거야. 냉전이 심화되게 되니까 미군정 입장에는 이 좌우합작 운동을 지원해줄 필요성이 없어졌어. 그리고 하면 안 돼. 그래서 미군정 지원이 결과적으로는 무너지게 됐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때 당시에 여운형 선생이 암살당해버려. 그래서 김규식 선생이 어떻게든 꾸려가 보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실패로 돌아갔다 라고 보면 돼. 자, 그래서 이 여운형 선생이 암살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46년도 이 일 이후에 제2차 미쏘공의가 열려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될까 안 될까? 안 돼. 미쏘공의에서 한 번 더 열렸어. 자, 이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 절충해볼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이제 답답했었던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그냥 유엔에 문제 이관하자 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유엔에 문제가 이견이 되게 되면서 유엔에서 총회가 열려. 9월 달에 유엔에서 총회가 열리고, 이때 유엔 총회에서 그러면은 이러지 말고 한국에 임시위원단, 한반도에 임시위원단을 파견하자 라고 얘기했었던 거야. 그래서 유엔 총회 결정에 따라서 임시위원단이 파견되기로 결정이 되게 됐었던 거지. 그래서 임시위원단 파견될 거예요 라고 했는데, 이거를 당시에 소련과 북한이 입국을 거부를 해버려. 남한 같은 경우는 찬성해서 입국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엔 측 입장에서도 어때? 좆됐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유엔에서 자그맣게 소총회를 열리게 된 거야. 이 소총회를 열고, 그러면은 남한만 단독 선거하자 라고 이때 규정하게 돼. 그러면은 남한에서만 선거 실시합시다 라고 결정이 돼버리게 될 거야. 그래서 그래요, 남한에 선거합시다 와 이러고 있던 상황 속에서 이제 48년도 4월 달에 김구 선생이 나는 그 꼴 못 보겠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내가 직접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겠다라고 했던 거지. 그래서 남북협상이 이때 이루어지게 돼. 남북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남한에서는 김구 선생과 김규식 선생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두봉이 만나서 각 주석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김구 선생님이 이 북한에 올라가기 전에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동포에게 저의 진심을 보여드릴게요. 내가 38도선에 베어 죽일지언정 남과 북의 민족들이 분열되는 건 못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올라가게 돼.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삼천만 동포대 입고한다. 그리고 김일성, 김동욱 만나고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남북 연석회의라고 불러. 남과 북의 연석회의라고 부르는 거야. 그 연석회의의 결과 공동성명이 나오게 됐고 우리만의 임시정부 통일정부를 만들고 그리고 지금 머물고 있는 군정정부들은 다 물러나가라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야. 근데 이를 남한에 있었던 이 남한만 단독선거 실시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50총선거를 실시해버려. 국회의원 선거를 남한만에서만. 그래서 이 공동성명이 해체가 되게 되고 남북협상은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됐었던 거야. 됐지? 그래서 은비야 자꾸 끊어봐.